이 이제 작가님 작업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수밖에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들 작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자연의 규칙과 사회의 규칙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억압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승화나 뭐 열심히 학문을 한다든지 뭐 직접적인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잡아내는 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얘기하는 규칙들과 잘 협력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가능한 방법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방해하는 현실의 조건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가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더 이상 자연과 사회의 규칙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그 규칙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의 갈등을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수지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뒤틀어 버리는 거죠. 그 이제 가상 속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이렇게 상상하는 마음의 기쁨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효과는 충분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수지 갈등을 뒤틀은 그 상상력을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작업을 만들고 그 작업과 함께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래서 현실에서 가상으로 갔다가 가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작업은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자기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상상력도 활력을 얻고 또 현실로 돌아오는데도 어떤 이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작가님 경우에 그 과로와 내추럴이라는 사건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이거 쓸 때는 잘 안 들어왔는데요. 준비하면서 다가오는데 현실에서 가상으로 넘어가는 당위성을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의 어떤 상상력의 셈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필요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한순간에 벌어진 것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작업이라는 행위, 특히 사진이라는 요소가 이 부분하고 또 연결될 것 같은데, 사건은 이제 점점 시간과 함께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항상 다시 반복해서 드러나는 가까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설명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 가상으로 넘어가실 때 작가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순간의 사건이 계속 다시 가까운 데서 드러나는 트라우마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죠, 이게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현실의 갑갑함이나 불편함을 확 틀어버리고 온갖 상상력을 하는 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 물론 경우는 다 경우마다 다른데 늘 많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인데, 그 내추럴 사건에서부터 내가 사회에서 재료로, 리소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재료로 취급당했구나. 그리고 현실에서 가상 작업 세계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제 리소스가 아니라 소스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셨지만 혹시 특별하게 트라우마 현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좋아하시던 사진 또는 애초에 그런 상상놀이들을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그 현실에서 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작가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중요했는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질문지를 딱 받았을 때 그 현실과 가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저는 작업을 할 때 어떤 구분을 두고 이게 현실 세계고 이게 가상의 세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서술해 주신 그 질문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창작의 생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넘쳐 흘러서 어떤 준비가 되면 그것들이 다시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의 세계로 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한 번쯤 다시 이제 그 처음 창작을 하려고 했었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처음 제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저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 당시의 기억들이 그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내 두 다리로 이제 걸을 수 있을 때 링거를 한 5개 정도를 달고 링거 이거를 잡고 밀면서 병원 저 끝을 보는데 마지막 끝 대통로에 보여지는 하얀 그 빛이 들어오는 곳이 온통 그러니까 병원은 안이 흰 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까만 터널 끝에 마지막에 불빛이 보이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출혈을 통해 가지고 누워서 수술을 받기 직전까지 모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제게 주는 삶의 의지 같은 그래도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의 기억과 이게 교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묘한 기분의 터널 속에서 마지막에 빛을 보는 순간 그냥 가슴 속에서 울컥 이렇게 병원 속에서 복도를 지나가면서 혼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작업이라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제가 이거를 리소스를 다시금 써서 나를 소스로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거에서는 재료를 다시 원천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이 제게 있어서 그 당시는 저는 트라우마적인 요소를 끄집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 반대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감정 속에서는 극과 극의 반대항의 감정이잖아요. 죽음과 삶이라는 그 두 가지 감정을 이렇게 혼합시킬 때는 그 사이에 수많은 레이어들의 희노애락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었던 사회에서의 느낌, 그리고 현실에서의 사랑받았었던 존재,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층층이 레이어들이 이제 쌓여가다 보니까 그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그걸 풀어내고 싶다라는 내적 욕구들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정 속으로 이끌게 됐던 거고, 그 이끌 속에서 저는 그냥 초기의 작업들은 저를 사실 맡겼던 것 같아요. 그 감정 속으로 동화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끝없는 바닥과 끝없는 솟구침, 이 두 가지의 양가적인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업앤다운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작업을 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끝없이 그때 느꼈었던 그 어두웠던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빛의 세계로 다시 나오는 이 두 가지의 파동 같은 것들 속에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됐던 거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해소의 목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어떤 작은 욕망 같은 것이라면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이 터널 속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터널 밖에 나와서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레이어의 그런 감정들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릴 적에 이제 죽음을 접하기 전에 그런 죽음을 접하기 전이라기보다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감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을 하고를 이제 놀이라는 걸로 이제 반대로 풀어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작업하기 전에 그 작업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 작업을 먼저 했었는데 이 작업은 그 순간에 층층이 쌓여 있었던 그 긴 터널 속에서 그 레이어들이 중첩이 돼서 그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 경험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사진이라는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예술이라는 것들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다시금 들여다보기 싫을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들을 다시 다른 가치로 생산해내는 그런 레이어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꿈꾸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내 속에서의 그 어떤 순간 때문에 갑자기 무한하고 풍부한 레이어들을 확인하고 또 그게 샘처럼 넘쳐서 그냥 내 마음에 그걸 넘쳐버리면 걔는 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작업이 되거든요. 기법이니 뭐 어떤 규칙이니 미술사에 같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자기 셈에서 속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독창적이고 그 셈이 흘러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작업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그 작가들이 가장 꿈꾸는 상태일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체험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마음의 셈이 넘치는 것들을 질문지에 넣게 된 게 그 이후에 많은 작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아마 설명하신 그 어두운 터널에서 저 밝음 사이에 있는 많은 레이어들이 솟고 있는 걸 텐데 그 작업으로 나오는 형태에 있어서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상당히 요즘 현대미술에서 뭐 좋은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많이 시도하는 혼성 모방적인 많이 미술에서 봤던 것 같은 그냥 솟는 대로 어떻게 보면 미술 같지 않는 것들까지 확 나와버리면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작가는 누구나 그 상태를 부러워할 거고 꿈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그 어두운 터널과 빛이라는 죽음이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와 인간만이 유일하게 죽음이라는 그 필연성을 인식하는 존재들인데 그게 함께하는 규칙들이 이제 작업마다 이렇게 함께 둘러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규칙들이 어떤 것일까? 감정이입이 되고 어떤 연민을 느끼는 아니면 희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비웃게 되는 것 아니면 절대적인 삶의 허무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일까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 작업들에 오면 아까 지금 설명하셨던 그 죽을 모를 때 어릴 때 물감 가지고 놀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비 요소가 보여요. 그 CT 촬영 그 필름에서는 실제는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복제됐고. 근데 물감은 완전히 내가 손때 묻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설명하신 그 사건이 있기 전 시간에 했던 것들, 그 먼 것들을 함께 이렇게 대립자를 일치시키고 먼 것들을 병치시키는 힌트들인데 제가 느낄 때는 좀 허무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 없는 할미꽃인가? 네.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타인의 죽음에 대한 마주함이고 본인도 그 죽음이라는 어떤 경계에 가까운 체험을 하시고 굉장히 감정이입하고 연민을 느끼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창작의 방법으로 나눠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죽음이 함께하는 삶이 만들어내는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걸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스템 오작동에 대한
사회 비판 이런 데는 약간의 희화시키는 것 같은 그 불법 대부 네. 그림을 계속 시크시키냐로 반복 생산하고 빛을 비치고 완전히 무슨 판타스마고리아처럼 약간 비웃음 같은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지금 그 어두운 터널에서 저 밝음 사이에 있는 많은 레이어들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들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 저렇게 다른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눈에 보이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그리고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질문을 하신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허무라는 게 우리가 허무라고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면 지금의 어떤 가치 생산을 하는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마치 그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에 종착역이 있는데 지금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가 돼 버리는데 저는 그런 허무의 개념보다는 이제 극복의 허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네, 의미가 그렇죠. 있죠. 굉장히 깊이 가는. 네네. 그런 업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다층적인 부분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이제 피상적으로 언어 속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작업으로 다루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우리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온전한 나로 태어나는지와 죽음으로 이르는 것과 그리고 내가 태어난 환경과 혹은 부모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작업 속에서 이제 다른 작업이지만 신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뭔가 그 결정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극복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삶이 반대적으로 가치가 있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의 질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마지막 빛을 봤던 것처럼 빛과 어둠이라는 그 대비적인 부분들이 있기에 미술이라는 것에서 빛과 어둠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의 다양한 색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태어났는데 벌써 죽음을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과 기쁨, 희노애락들을 느껴가잖아요. 그것들이 작업 안에 들어가고 그것들이 어찌 보면은 단순한 그런 업무가 아닌 극복하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으로서의 약간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이라는 생각이 좀 더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허무 말고 하셨던 희화와 비웃음. 네네. 저는 비웃음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그간에 이제 작업을 통해서 반대항과 연결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어요. 하지만 아마 저를 몇 번 인터뷰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작업이 제가 생각하고 작업을 할 때는 되게 무거워져요. 어떻게 하면 조금 말랑말랑하게 혹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이미지를 봤을 때 무거움보다는 뭔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어찌 보면 탐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저도 작가도 스스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시 잃은 할미꽃이라는 전시 제목도 그렇고, 사실 할미꽃에는 가시가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묘한 그 간극에서의 느낌,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전시 중에 이미지를 훔치는 방법이라는 것도, 이미지를 어떻게 훔치지? 근데 그 훔치다라는 것이 영문으로는 erase를 썼단 말이죠. 그 단어에서 오는 그런 간극들, 그런 것들을 좀 다층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길거리에 뿌려진 대부업 전단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을 수집을 하면서 그걸 수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일종의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의 요소로 현대사회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등장하는 이모티콘 같은 캐릭터를 써서 조금은 가볍게 대부라는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그거에 대한 간극을 상쇄시키고, 불법 대부라는 거에서 불법을 좀 상쇄시키고자 이런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도적인 불편함, 현실을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시각적인 즐거움 같은 거를 제가 그 작은 전단 안에서 느꼈다랄까요? 되게 원색적이고 때로는 키치해 보이면서도 그런 속에서 그런 즐거움들을 느꼈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 텍스트들을 대부분 그냥 큰 글씨만 있는데 마지막에 작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허락 없이 배포하여 죄송합니다. 이들은 허락 없이 배포를 했지만 죄송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에, 이 문장이 제목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요소와 함께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또 다층적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현대 사회를 두 가지 층위로 다르게 보여주고, 처음에는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미러로 해서 그것들이 반사돼서 되게 일루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는 작업들로 나아갔었던 거죠. 근데 제가 희화와 비웃음 얘기를 한 거는 시스템 오작동을 보면서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들을 빼버리면 어떤 우스운 꼴이 나오나, 그 이제 시스템이 오작동하게 되는 전체적인 완결된 시스템이 아니라 그 한 요소들을 빼거나 더 넣거나 뭐 이런 식의 조작 부분에서 그리고 애초에 그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스트레에 있어서 사람들을 리소스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비웃음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원체험에 있어서의 어두운 터널과 빛, 그리고 빛의 플로티누스처럼 광원에서부터 어둠까지 하나의 전체 세계의 순환, 이런 틀로 보면 바로 그 매체를, 그 빛을 이용하는 게 사진이에요. 네. 혹시 그 체험하고 사진하고가 그 전에 그 회사 생활하면서도 취미로 좋아했던 사진 말고 이 체험하고도 직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 같은 그런 개념을, 저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사진 매체를 다루고 있지만 제가 작가로서 개인적으로 되게 그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작업에 다층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작가가 저는 그 미켈란젤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플로티누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긴 빛이라는 긴 터널에서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서 느꼈었던 그런 빛과 작업의 방식에서의 빛이 조금 어떻게 투영이 되었나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경험일 수 있는데, CT나 MRI 통 안에 딱 들어가면 되게 갇힌 하얀색의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세가 계속 저의 귀를 자극해주는 그런 사운드들, 소리들.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이 주는 고통이라는 거, 그 죽음이라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지는,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 우리가 중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므로 통해서 주변에서 실제로 감각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많아지면 그 죽음을 더 크게 그때부터는 증폭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빛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에서 되게 컬러풀한 빛을 쓰는 거, 설치할 때는 컬러풀한 조명을 써가지고 그것들을, 빛이라는 것들을, 색깔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에서 빛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스캐너나 복사기나 이런 형태는 태양이라는 자연광이나 아니면 간접 조명을 통해서 조명이 쬐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직접 조명으로 어떻게 보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일련인 것들이, 요소가 제가 경험한 빛과 조금 관련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속에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더 많이 확신이 들게 됐던 건데, 그동안은 왜 내가 이렇게 대상을, 자연 속에 있는 대상이나 어떤 그 인스톨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의 대상을 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고, 사진을 찍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물론 부품을 하나 빼듯이 다른 형태로 뒤바꾸어서 사진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 속에서의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광원에 대한 그 고민을 이번을 통해서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빛을 조금 다르게 쓰고 있구나, 내가. 그래, 그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저도 느껴지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그 질문 속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지나고, 그러니까 벤야민이 서술한 사진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벤야민을 제가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기술 복제, 그러니까 사진기로 복제를 할 때 빠지게 되는 것이 그 현존재의 지금여기, 그러니까 지금여기에 있는 일회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유일무이한 현존재, 아인말리기를 일회적으로 번역하는데 일회적이나 뭐 이게 좀 혼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현존재. 여기서 이제 빛과 존재의 관계가, 무엇이 있으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어디에나 플로티누스 생각대로 있는 적건 많건 그 빛의 양을 반사하면서 그 현존재가 드러나지요. 근데 있음의 모습은 아닌 거죠. 드러나는 것과 있음이 좀 다른데, 이제 베냐민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사진에서
그곳 지금 여기에 유일무이하게 있는 현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빛만 복제하게 되는 거죠. 네. 빛과 그림자만. 그래서 시공간에서 현 존재를 상실하게 되면 그 복제품은 그 원본의 물리적인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벤자민은 유물론자래 가지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유관계가 변하는 그 역사적인 정원이 불가능해지고, 그 원본으로부터 전해져서 이어지는 소위 그 유명한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전등사 이런 데가 유명한 그것들이 손상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분명 빛이라는 현상과 그 어떤 있음, 모르겠어요. 어떻게 있음을 확인해낼 수 있을지 고작 감각으로 지각을 받아들이는 인간으로서 모르겠지만,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또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빛과 그 있음이라는 거에 대비해서 빛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이제 그것들을 이번에 이걸 저도 이제 홍 작가님 질문지를 만들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건데, 기술 복제에서 상실하게 되는 걸 아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벤자민 그 신비주의자적인 표현이 아주 멋있는데,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먼 것에 드러남, 이걸 아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술 복제에서 아우라가 상실한다고. 근데 그 반대 개념인,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어떤 가까운 것에 드러남 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아까 사건을 얘기하고 이례적인 사건,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계속 멀어져 가는데도 한없이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는 어떤 트라우마 현상일 수도 있는, 그거를 사진에서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대비되는 게 빛이라는 매체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 그 현존성과 사건성이라는 걸 대비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 복제에서 그 현존성은 상실하게 되지만 사건성은 아주 그 순간을 확 고정시킴으로써 항상 복제를 아무리 해도 전혀 손상 없는 그 순간의 현장성을, 사건성을 가지고 오는 거죠. 기술 복제의 장점이 아까 봤던 그 CT 촬영이나 이런 것처럼 자연의 시각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을 포착해내고, 그리고 그 원본을 옮겨내서 드러낼 수 없는 곳에다가 모방상을 옮길 수 있는 거죠. 두뇌의 그 상태에다가 물감칠을 못하겠죠. 필름으로 모상을 옮겨오고 그 위에다가 물감칠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해져 이어지는 것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도 어떤 전해져 이어지는 시간 속에 상실되는 게 없어져요. 이런 특징들을 작가님 작업하고 연결을 해보면 굉장히 연결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구겨가지고 마침내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의 뭐 펄프 상태가 되는, 그러면서도 그 펄프 상태는 분명 있음에 대한 주장 같거든요. 지금 기술 복제를 통해서 상실해버렸던, 이제 먼 거리에 있고 대립적인 것들을 함께 갖다 놓는다라는 그 기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건성,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이제 디지털 비행이라는 작업에서 사진으로 포착된 게 어떤 한 인간의 그 벤자민이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 여기에 유일무이한 현존재를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빈약해 보여요. 그냥 빛이 어떻게 반사됐는지 밝음과 어둠 사이에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현존재는 못 드러내지만 이 사람이 어느 국경을 넘을 때 사진 스탬프 한 장을 받고 그 사건은 아주 강력하게 재생해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디지털 비잉 작업에서
보면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때 한 사건으로서 경험을 했지만 그 시스템은 이거를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업 형태에서 내가 재료로 대우받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한 그리고 나를 재료로 대접하는 시스템의 논리를 아카이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소스에서 소스로 온 나의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재료로 대우했던 시스템의 논리를 정확하게 아카이브 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그런 내용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시스템의 논리를 아카이브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건 개념을 확인하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의 줄기를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를 데이터로 파악하는 시스템의 논리와 이 논리는 그러니까 작가님의 논리, 작가님에게서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하나의 경험이었고 그런데 시스템에 와서는 그냥 재료들의 데이터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 사건에 대한 논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작업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원천의 방법을 아카이브 안 한 것일 수도 있죠. 사건에 대한 원천을 의도적으로 아카이브 했다기보다는 저는 작업 속에서 드러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처음 시작은 그쵸? 의도가 없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들을 아카이브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것들로 존재를 드러내는 거, 시스템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어떻게 보면 인트로의 개념의 전시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권의 스탬프들,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어떤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그래서 아까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현존재에 대한 아우라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요. 현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that has been,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 존재 증명에 대한 방식이 여실히 이 제가 작업으로 사용했었던 리소스, 그 리소스들이 그걸 증명해주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가 드러났던 거죠. 그렇죠. 내가 소비했었던 어떤 생활에 대한 패턴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했었던 현존재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맥상통한, 그래서 사진의 개념의 유사성을 가지고 하나의 저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죠.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당사자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까지는 그렇죠. 드러내겠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또 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보면 명확하죠, 그죠? 네. 근데 저 바코드나 이런 틀에서 이름도 있을 거고 그 현존재를 표시해주는 기호들은 있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거를 샀고 거기에서 했던 사건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런 의미에서 그 현존재가 거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추론까지 네. 되는데, 그 다음 사진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요. 작가님이 사진을 구기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구기는 것들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거의 펄프화가 된 그죠. 근데 그 펄프가 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그 이미지는 원본의
현 존재하고 관계없는 그게 상실되었지만 그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이미지를 고정시켰는데 그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는 구겨진 물질성을 다시 확보해요. 근데 이 물질성은 그 여기서 드러나는 종이 또는 잉크의 분말, 말라버린 잉크의 분말이나 이런 물질성은 실제 원본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원본을 기술 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품들이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복제를 구성하는 존재성이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지우고 확보하려던 구겨진 물질성을 다시 사진으로 찍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어떤 뭐 큰 수능한적인 모순이에요. 그죠? 시지프스 같은 이 창작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느꼈었던 내가 리소스였고 그 리소스가 싫어서 탈주했잖아요. 탈주해서 창작자가 되어서 내가 리소스였던 아이들을 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다시 리소스를 쓰고 이 소스와 리소스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그때 이미 느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레이어를 쌓으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들이 다시금 나의 창작에 있어가지고는 결과물이자 소스가 됐던 거죠. 리소스가 됐던 거죠. 그런 순환의 고리를 느끼면서 이제 제 트라우마적인 이미지들, 그 뇌에 대한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루는 정말 이걸 쳐다도 보기 싫었다가 다시 그 집안에서 봤다가 이런 반복적인 그 감정 그런 거 있잖아요. 쟤 정말 싫어. 그런데 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것들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 이런 저는 이제 그런 감정이 좀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스와 리소스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제 작업 속에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었던 빛과 어둠을 반복하는 그 감정에, 그러니까 경험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향하는 그 경험을 했을 뿐이지만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표현을 했었던 거였고, 표현을 하면서 느꼈었던 게 우리가 108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묵주기도를 하듯이 반복적인 것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당시에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관객분들에게 설명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소스가 리소스가 되고 소스가 리소스가 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고리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우리가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감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치 현상계에 드러나는, 그래서 드러난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제가 구겨보지 못했었더라면 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형상화를 만들어내고 내 기억들이나 내 트라우마를 드러냈을 때의 물질성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겠죠. 그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내가 경험했었던 트라우마는 점점 멀어지고 또 다른 물질이 제게 이렇게 스며시 이야기라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순환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소스라는 자각을 통해서 소스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소스로서 작업을 하는데 다른 것들을 리소스로
아까 맨 먼저 얘기했던 식으로 거의 착시하다시피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논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리소스 없이 소스가 존재 가능할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현상이라고 얘기할 때 감각을 받아들이는 주체와 감각을 주는 대상이 함께 만날 때 드러남이 생기듯이 소스와 리소스도 주관과 객관처럼 하나의 드러남을 만드는 두 다리가 아닐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원래 주관과 객관이라는 게 반대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동설을 이야기했었던 코페르니쿠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로 쉽게 쓰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근데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했던 바로는 그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이제 소화했던 방식으로는 신이 지배했을 당시는 신의 뜻대로였기 때문에 신이 주관이었던 거고 인간이 객관이었던 거고. 근데 반대로 신존재가 르네상스 이후에 신존재가 깨지고 났더니 인간이 이제 주관이 되고 주관과 객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개념이 이제 비로소 이제 뒤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천동설이 지동설과 함께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감각하게 되는데 저 또한 이 작업에서 그것과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소스와 리소스가 이제 동일선상에서 처음에는 소스와 리소스가 위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위격이 없어지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순환만 하고 순환하는 느낌을 주게 되었고 그 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드러남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고 은닉되어 있었던 가치가 비로소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감각하게 되었을 때 그게 이 작업이 제게 줬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스가 리소스가 되고 주관이 객관이 되는 그런 역전 관계, 뭐 지동설과 천동설 얘기해서 상정할 수 있지만 변정법적인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과 반이 대치되고 합이 도출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존재론이라는 틀에서 대상을 얘기하고 주체를 얘기하는 것과 존재는 인간의 지성이나 감각의 그 자체로 알 수가 없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쪽에서 다가오는 자극이 내 감각기관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그 실체 관념들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소스와 리소스 관계에서 그러니까 소스와 리소스가 뒤바뀔 수 있는 것들은 뭐 괜찮은데 소스와 리소스가 함께하지 않고 어떤 작업이라는 드러남이 가능한가? 소스 없이 리소스가 존재할 수 있고 리소스 없이 소스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궁금함이 드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의 대화에서는 리소스 그리고 소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로 협력 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상에서 추상으로의 경험을 한번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지점이 제가 어떤 시각예술을 하는 데 있어 특히나 사진 매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꼈었던 지점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나 이제 사진 예술에서 완벽한 추상이 가능할까? 그런 지점을 한때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고민에서
멀어져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그 고민들을 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을 통해서 한때 작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일종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온 느낌과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했고, 이 작업이 또다시 이제 원천이 되어서 다른 작업으로 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한히 반복되고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를 포착했던 사진을 한없이 구기고면서 거의 펄프 상태가 된 저 상태를 다시 사진으로 찍는, 다시 이미지로 포착하는 것과 그 시도 중에 이런 작업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액자와 저 밑에 사각형이 중복돼서 좀 복잡해졌지만 이 지금 구겨진 그 사진의 있음 자체가 있음으로 확인하려는, 그리고 이게 사진 작업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저렇게 전시된 상태가 아닐까. 작업에 대한 네. 기록이. 그러니까 이 작업과 이 작업의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작가님은 이런 방향으로 저것이 작업으로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진을 주기법으로 사용하지만 사진으로 해결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저 현존재는 원본의 현존재와 관계가 없지만 여기에도 이걸 구성하기 위한 현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성을 주목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마치 그 재물론처럼 모든 존재성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갑자기 지금 이 얘기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요소도 있고, 그것이 다시 이미지로 사진기에 기술 복제되는 것 못지않게 이런 형식으로 그 있음 그 자체로 그러니까 설치가 되든지 제시가 되든지 뭐 이렇게 할 가능성들은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전의 작업들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더 나간다 그러면 이거를 사진 찍지 않고 이 펄프에 있어 그 자체를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 작업이 이전에 이제 그 완전히 구겨져서 해체된 형태가 먼저 작업이 됐었던 거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지가 사라지는, 그래서 제가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작업을 초점을 맞췄다면 그 속에서 제가 느꼈었던 다른 감정이 있었는데 평면 사진이 되게 조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진이라는 녀석은, 일반적인 사진은 거기에 있었던 존재, 현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고, 그것들이 뭐 아우라의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아우라보다는 현 존재가 드러나는 데 있어가지고 존재 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그 제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취했기 때문에 제가 일련의 이제 작업에서의 과정이 느껴지는 작업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됐던지 그 사유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감각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진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겨서 이렇게 펄프가 됐었던, 그래서 처음 작업이 어떤 거였다라고만 알면 저거 구겨서 이렇게 작업을 했겠구나라고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과정이 작업 안에 보여질 수 있는 작업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 이전의 작업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는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이 기록으로 쭉 남아서 결국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무언가 그 제가 느꼈었던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중간에서의 되게 인상적이고 초학적인 느낌의 감각을 작품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중간에 감각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내서 얘도 사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감각될 수 있었던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이콘 작업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작가님이 미술 여행을 다니시면서 찍어왔던 아이콘을 빔 프로젝터로 다시 쏘면서 그 바탕을 지금 구기기 작업으로 구겨진 바탕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워낙 작가님의 그 첫 사건이 크게 다가와서 저 행위 자체가 내가 그 내추럴 이후 지금은 보면 완전히 너무 명석하신데 네. 어떤 그런 걱정이 있지 않았나. 네네. 그러니까 내추럴로 구겨져 버린 내 기억으로 되살릴 때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 뭐 이 구기는 행위의 집요함이나 이런 틀에서 아까 트라우마하고 연결해서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지 않았는지 워낙 이 작업을 구성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아이콘이야 뭐 거기서 잘 사진으로 찍어 오셨겠죠. 그리고 사진으로 같이야 뭐 분명하겠지만 지금 이 작업을 독특하게 만든 거는 구겨진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진은 그러니까 현존성은 빼고 베껴온 이미지를 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똑똑해요. 하여간 그랬을 때 저 구기는 행위가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혹시 저런 내추럴로 내 머리가 구겨졌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구겼었던 그 행위 자체는 이런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들을 사진이나 편지나 어떤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는 항상 추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추억이 기억인데 그 기억을 물질이 사라진다고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행위는 그걸 버리거나 찢거나 태우거나 하는 일련의 파괴적인 행위가 따르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행위를 제 나이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의 어떤 증거인 그 메디컬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구겨서 그 영상이 사라지고 다른 존재가 드러나는 물질적인 존재가 사진의 결과물이 되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그 구겨진 형태의 그 초학적인 느낌이 기존의 많은 사진들을 봐왔지만 그 사진의 세계와 다른 감각을 주었던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네, 저는 그 구기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소를 좀 일부는 했죠. 제가 아팠었던 그 다음에 대면하기 힘들었던 기억들을 해소를 하고 그것들을 극복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대상과 다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만나는 시점을 만들 수 있었던 하나의 새로운 창문을 뚫은 거죠. 벽에 있었던 거에 새로운 망치질을 해서 그 벽을 뚫은 게 구기는 행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구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구기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던 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로서 사진이라는 것이 비로소 물질성이 드러나는 사진으로 변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그 물질이 빔 프로젝트로 수사를 했던 것도 빛이라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고 그동안의 대상이 형상을 노광시키는 데에 봉사를 했던 종이가 구겨짐으로 해서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과 빛이 가지고 있는 물질성 두 가지가 드러남으로 했던 거죠. 그런 논리 아주 참신한데요.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한 가지가 걸리게 되는데 그 물질들의 유일무이함, 아까 재물론 얘기했듯이 네. 그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로서 이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원본 물질의 유일무이함과 이 물질의 유일무이함이 부정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은 잘 이해가 되진 않는. 사이가 네. 이미지를 구성하는 물질성이 드러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들어가서 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작업을 보면 이제 이 작업은 그 물리적인 지속성을 상실한다고 한 벤자민에 대한 얘기를 딱 부정하는 것 같아요. 생태 사진을 찍고 그것들이 이렇게 부벼졌든지 어쨌든 지속되는 행위와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시간성이 드러나게 되고 상실돼가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워져가 훔쳐지는 그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런 지금 복제된 것의 물리적인 지속성은 제 존재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 이미지를 사진으로 잡고 사진에서 그 벤자민적으로 원본의 물리적인 지속성은 분리되었다, 상실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진이 물리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훔치기, 이미지를 지우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도 지금 반복되는 방법인데 그런 의도가 있나요? 제 작업에서 리소스로 사용되는 동물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은 원래 자연 생태계에서 얻어진 이미지들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존재를 찍은 게 아니라 죽은 존재들을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자연사 박물관에 어떤 한편으로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죽은 존재들의 생태계를 교육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걸로 재화화돼서 입장료를 받고 1년에 이제 교육 행위를 하고 있었던 이렇게 근대적인 계몽의 결과물이었죠. 그것들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미술관이나 아니면 미술관이나 갤러리로 옮겨놓은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미 과거에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존했었던 그 생명에서의 가치에서 생명을 뺀 물질로서의 가치만 전시되고 있었던 거를 새로운 가치를 작가적인 시선에서 복제를 해서 미술관이나 전시장으로 옮겨놨었던 그 행위, 그런 일련의 이제 그 결과물들이 제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그 죽어 있었던 존재들을 봤을 때 실제 너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반대로 이질적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VR 같은 거나 AR 같은 거를 이렇게 접하고 나면 가상인 걸 아는데 실제와 같이 느끼고 나중에 어느 생가 되면 그 가상과 실제의 간극이 사라져 버리는 경험들을 너무 몰입하다 보면 하게 되죠.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되면 그 이미지들을 지워서 이것들이 가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훔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과거의 시간을 다루는 거기도 해서
그래서 이마고라는 어원에서 온 거기도 하죠. 그래서 지나간 시간, 죽음을 다루었던 건데 실제로 살아있었던 생명이 죽은 존재로서의 어떤 환생, 재생이 되어버렸던 거잖아요. 그 재생이 됐던 거는 제가 그 촬영을 했었을 때의 시간은 과거적인 시간이죠. 그 시간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가지고 새롭게 작업을 해서 이 순간에 옮겨 놓는다라는 거는 이 이미지를 다시금 한 번 더 훔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던 형태의 이미지를 훔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제 작업에서의 영문으로서는 이레이즈를 쓴 게 이 이미지들이 그런 너무 실제와 같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지워서 혹은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디오라마 세트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게 그들의 생명을 훔친 것, 즉 죽음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전시하는 게 이미지를 훔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미지를 훔치는 느낌들이 사진 이미지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벗겨내고 지워내가는 과정으로 새롭게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확인하기 참 힘든 것 같네. 네. 하여간 그렇지만 이것과 이 사진에는 네. 분명 종교성에 대한 얘기와 생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렇게 박제로서 있는 걸 하면 더 심각한 거죠. 실제 자연 상태에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네. 죽은 거라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박제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실제 생태계에는 거의 다 없어졌죠. 멸종에 가까운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작업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오작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실 때 오작동하는 종교와 생태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그 종교와 생태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원천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의 오작동을 얘기하려는 건지 종교와 생태의 직접적인 그 주제성은 혹시 가지고 계셨는지. 주제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에 대한 그 성상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는 되게 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재화된 결국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이전에 이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건 이전에 제가 그 뇌 사진을 가지고 작업할 때도 사실 그 작업 속에서 작업의 표현 방식이나 어떤 구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팝아트였어요. 그 특히나 이제 앤디 워홀의 작업들에서 제 작업들로 끌고 가는데 이제 좀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런 팝아트는 그 당시에 산업화된 이후에 상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물론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안에 내포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제 뇌 작업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의료라는 것들은 제3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업이었던 거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재화 속에서 나의 소스가 됐었던 나의 죽음마저도 상업에서의 어떤 시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자각하게 됐었던 작업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감각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 속에서의 종교의 부분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었던 시점이 저는 2016년, 17년 길거리에서 시위를 통해서 느꼈었던 지점이었어요. 양 서로 간의 어떤 의견과 이데올로기가 대립하고 있는 그 중앙에 종교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고 우리나라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와서
그 현대 사회 속에서도 종교가 끊임없이 권력 관계에서 정치와 관련돼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 결국은 죽음을 가지고 재화화한다라는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감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의 프로세서 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사진을 만드는 새로운 프로세서 안에다가 종교의 이미지들을 집어넣고 그것들이 구겨져서 새롭게 의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성상에 대한 이콘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저는 이렇게 성상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게 물론 성당도 있지만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도 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제가 미술관과 박물관들을 쭉 다니다 보니까 자연사 박물관도 이 죽음을 전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였고 이쪽은 죽음을 전시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겪었었던 그 경험에서 의미적으로 조금 확장되면서 시스템 안에서의 어떻게 전시되고 있는가의 감각으로 이제 확대됐고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제 작업이 됐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더 얘기하기는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데 이것과 이 부분이 지금 가시이런 할매꽃에서 설치 부분을 이렇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이 부분에 보면 기성품이라는 물론 뭐 벌써 마르셀 듀샹이 레디메이드를 미술관으로 가지고 왔죠. 여기에서 보면 조형된 것들이 원본이 그 유명한 비너스 조그만한 비너스 그 석고상이죠, 그죠? 네. 그 위에 덧칠은 됐지만 그 원형의 상은 지워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눈 가린 것, 물론 저기 검찰의 상징인 대방과 그분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목걸이가 되고 왕관이 되고 한 거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뭐라고 찌라시라 그러나요? 네. 그리고 저 뒤에 상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왜 내가 직접 조형한 것보다도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가? 그게 지금 뭐 현대미술에서는 파스티시라는 혼성 모방이라는 얘기로 뭐 너무 다루지고 있지만 뭘 만들다 보면 내 마음대로 우물떡거리는 형상도 나올 수 있었는데 열심히 배제하고 기성품만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것도 소스로서 리서치를 차용한 건가요?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오브제의 출처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미 통용되고 있고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뒤쪽에서는 이 오브제가 그래 그 죽은 분의 집에서 문짝을 가지고 왔을까? 창문틀인가? 의자인가? 이런 이제 그게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에서는 오브제의 출처라는 게 굉장히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그 오브제의 출처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이것도 그 전에 기성품에서 사용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나요? 아니면 조금 특이한 지점이 이전에 이제 그 찌라시나 그 비너스상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거를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수집을 했었던 거였고요. 이전에 이제 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의도를 가지고 수집했다기보다는 일상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들을 다시금 이제 리프로덕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의자와 그 캔버스 프레임 같은 저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의미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그 직원분이 사용하시던 거나 그 직원분이 그건 아닙니다. 열던 문이나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작가가 의미 구성을 위해서 그렇죠. 사용해 네, 그 직원분의 접촉이 됐던 거나 이런 마술적인 에너지는 없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적인 거보다 장치적인 요소로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사물을 봤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과 의미행위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상이 대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 안에 기호로서 다른 의미로 찾아가는 의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사진이라는 녀석이 되게 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직접적인 의미 대상보다는 사물을 찍어놨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어떤 부분을 건들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시 때 사용했었던 오브제들은 실제 이 전시에서 사용했었던 오브제들의 대부분은 실제 그 돌아가신 분의 유품에서 가지고 온 오브제들이야. 실제 접촉을 했었던.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찍혀 있었던 두 개의 이 앞에 있는 신발은 실제로 그 부분이 사용하셨던 신발이기는 하지만 그 의자와 뒤에 캔버스와 이 문은 그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의미가 확대 생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설치 요소로 제가 사용을 했었던 거죠. 이 부분과 그러니까 가시 없는 할미꽃 작업들 사진 이런 사진이나 네. 그리고 이 사진들 그리고 그 옷을 지금도 어디 레지던시 갈 때는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틀을 생각을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그 오브제에 있어서 이제 그분의 직접적인 지금 작가님이 레지던시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있고 이때 설치했던 저 옷은 그분의 옷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뭐랄까 이제 의뢰받은 작업도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감정이입과 공감할 수 있음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시 공간이 만나는 사건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작가님 작업 중에 유독 저한테 눈에 띄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출발점에 있어서 사건성이라는 것들을 아주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번의 연출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리소스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직접 사건을 연출하게 되는 이런 오리지널리티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의 옷이나 그 실제 내용이 직접 작업에 참가하면서 접촉 마술적인 요소와 그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르겠어요. 저 하나의 씬이 만들어지는데 분명 그분의 삶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방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 제가 오타를 썼네요. 죽음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런 요소로서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사건을 만든 게 강력한 느낌이고 전체 작가님의 출발과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리소스를 사용하고 사진의 개념적인 단계들, 사진에 있어서의 그 한 과정을 빼게 되면서 생기는 오작동인 부분이나 사진을 구성하는 물질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과는 결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작업들과 비교했을 때 작가님이 이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의뢰받았다라는 부분도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작가가 의뢰받아서 작업을 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작가님이 다른 작업들과 이 작업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약간 정정이라면 의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이런 작업을 해보는 게 어때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계속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한번 해볼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고민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답변을 하다 보면 앞에 질문들이 자꾸 까먹어요. 자꾸 이제 이야기가 선천포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내용들이 예. 그러니까 그 외 작업들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전혀 확연한 다른 방식을 네. 차용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 언어 작업이 중요한지, 아니 그 다른 작업과 다른 방식이 다가오게 된, 그리고 앞으로 작업의 방향이나 뭐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작업에 대한 어떤 느낌들 편안하게 좀,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찔리는 게 있거든요. 저 작업을 했을 때의 제 감각이 좀 많이 달랐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잠깐 이제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편으로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작업에서 원래 이 옷을 그 기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둥을 봤을 때 왜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저도 지금 명확하게 어떤 감정이었다라는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삶과 죽음이 물질로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아닌가요, 작가님의 의견은? 그런 거보다 이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눈에 한꺼번에 확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이런 고민들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작업하는 순간에 어떤 요소들이 참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하나씩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당시는. 물론 머릿속에 무언가를 염두를 해두고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그 촬영 속에서 그 순간에 딱 뭔가 새로운 창이 열리듯이 제게 깨우침을 주는 거랄까요? 그 순간이 딱 포착이 되는데 이때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빛과 그 길게 늘어진 그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이 삼분할되어 있는 데에서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느낌들까지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와서 이 순간을 정지시키고 싶다라는 충동이 딱 생기는 그 지점들이 이때는 되게 많이 만들어졌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자기 고백을 해보자면 제가 그간의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는 끊임없는 어떤 변주를 통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찍는 거, 물론 세팅된 사진이긴 하지만 그 찍는다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전시를 할 때 되게 저 자신 스스로도, 제 스스로도 되게 낯설었어요. 그 낯섦 속에서의 그 미묘한 간질거리는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작업을 할 때 당시에 막 무거웠었던 마음도 느껴지면서 또한 이미지로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즐거움이나 이런 작업이 나왔을 때 기쁨도 있었지만 또한 한편으로 내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서 낯선 작업을 보여주는 데에 설레임,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이 작품이 나왔을 때에 존재했었거든요.
결이 너무 다른 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작업으로서 발언하는 발언력도 다른 것 같고요. 접근되는 방식도 다른 것 같고 누구나 다 어떻게 더 전개가 될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죠. 그 뇌출혈 과로와 뇌출혈이라는 사건에서 지금은 가상으로 작가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실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당장 뭐 산재 보상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시스템 오작동을 내가 사회 활동가가 돼서 고칠 거야. 그리고 아니면 정치 이렇게 뛰어들 수도 있었겠죠. 현실에서 해결하는 것과 이제 가상에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작가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이제 작가가 된 입장에서 그 두 가지 해결점이 되게 이상적인 답변과 현실적인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작가가 된 입장에서의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상으로서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답변인데 저는 이제 가상을 다룬다라는 생각은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하게 된 거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 있는 오브제를 어떻게 제 삶 속 안으로 끌어들여서 제가 소화해놓은 녀석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제 그 오브제는 오브제일 뿐이고 현실에 대한 삶, 저항에 대한 부분 이런 거잖아요. 일단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겪었었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이 제 삶에 엄청난 큰 변화를 주었고 그 변화가 지금의 저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없어졌지만 그런 삶의 가치라는 부분, 존재라는 거에 대한 감각은 훨씬 더 이전보다 풍요로워지고 그랬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물론 아직까진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거가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그 큰 바퀴 안에 작게 돌아가는 하나의 부품과 같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를 내가 완전히 창조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일부는 순응하되 그 속에서의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잠깐 딴 데로 생각 같죠? 아니 이제 대충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다 네네. 했고요. 네. 또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마지막에 주셨던 질문에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방향 가다가 예. 갑자기 제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어서 아니요, 좀 좋았어요. 네. 가상이 현실에 에너지도 주고 있다라는 뭐 그 정도면 네네. 네, 어쨌든 그런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동력이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에 아직은 행복감을 느끼고 그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저를 또 흔들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네요. 네,